뭐 찌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힘들었던 게 이다. 누구한테 들었어? Yeah. Yeah. 자, 우리 장무팟 에피소드 5. 지금 우리가 어디지, 지금? 어디냐고. 내가 대단한가? 우리 한국에서 장문팟을 찍게 됐지. 한국의 Y 컴비네이터, 그지? 벚꽃 에피소드 2에 출연했던 경태가 장소를 협찬해줘서 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보고 좀 얘기해.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지 X나 의식해가지고. 원래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태 업데이트 한번 해줄래? 실리콘밸리 다녀와서 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장관상을 받게 되었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받은 것 같고 이제 총알을 많이 챙겼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1월에 미국에 갈 예정이야. 대단한 게 근데 뭐냐면은 창업하기까지 한 3개월 걸렸는데 3개월 안에 경진대회를 휩쓸고 다니는 거지. 휩쓸고 한 5개, 10개 하고 총 상금 한 10억 받았지? 오늘 새로운 게스트지? 규명이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경영권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펀드에서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규명 상무입니다. 네. 상무지? 야, 상무님. 10년이 됐어. 그러지. 저는 뉴욕에서 경영을 전공을 하고 스탄? 네, 미국에서 이제 김창묵 군과 함께 월가를 점령해보자 큰 꿈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사실은 홍콩에서 오퍼가 나와서 바클레이스라는 영국은행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유럽은행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때 역시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어떤 컨세퀀스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맞았고 한 10개월 정도 하고 넘어갔으니까 진짜 빨랐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상업펀드에 좀 진입을 한 케이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커버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홍콩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를 집행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좀 빨리 들어온 케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는 되게 머추얼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을 시키고 익스it을 하는 게 PE의 방식이잖아. 사모펀드도 자기들마다 이 플레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또 핸들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라던가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전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경영권을 투자하고 거기에 중견중소기업을 투자하는 좀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랑은 좀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경영진을 선임하고 그 보드를 다 선임하고 컨트롤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VC는 아무래도 파운더를 훨씬 더 밀어주는 거잖아요. 파운더의 역량 그다음에 파운더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좀 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좀 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해가지고 저희보다 더 큰 체크 사이즈를 쓸 수 있는 SI라던가 FI들한테 매각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예전의 PE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효율화를 통해서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고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그런 게 다른 부분이 있어 기술하고 좀. 예전에는 그게 먹히는 플레이였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시대가 좋았을 때 이비타라던가 매출액에 사실 연동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했던 시대였고 숫자가 좀만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리워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산업에서 정말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회사의 본질 가치를 포텐셜 바이어, 잠재적 매수인들한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 이 에셋이 유동화가 가장 어려운 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업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눈이 맞아가지고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정말 밸류 크리에이션, 본질적인 회사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구조조정, 뭐 커스트 커팅이라던가 단타적으로 매출액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잠재적 매수인들한테 자산을 소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확실히 제도권에서 온 그 냄새가 나네,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포트폴리오? 대여섯 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개 정도는 엑시트를 하고 2-3개 정도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해볼 만한 회사는 본촌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본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해서 지금 500개 정도 지금 스토어를 운영하는 그 치킨 브랜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리노이도 일리노이에 본촌 없었고 우리는 BBQ. 있다고 해.
그 당시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거 될 것 같다라는 거에 키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 일단은 F&B는 결국 맛이거든. 근데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국으로 전파시키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였는데 본천이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그거를 달성해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레이스테이지 투자자로서는 좀 컨빅션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PE가 할 수 있는 여러 탤런트를 넣고 좀 더 기술을 접목시키고 예를 들면은 그 third party delivery 그 채널에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이제 자체 주문 앱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 오프라인 세일즈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빨리 회복시키는 온라인으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왔는데 AI가 좀 드라이브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산업에서 AI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다 이 방식이 다른데 F&B는 결국은 맛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AI를 접목시켜도 결국 음식이 맛없으면은 거기다 칩을 심어놓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브랜드가 될 테니까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더 최적화시킬 거냐 그다음에 더 효율화시킬 거냐가 그 F&B 산업에서는 더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사실 매출을 증대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할 것 같은데 어떤 AI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채널은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에 이제 광고를 내거나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효과성이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어.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거를 자체 개발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의 벤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보면 주는 주체들 그 숙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너가 말한 그 마케팅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해주는 게 경텐의 솔루션이거든? 이미지 솔루션이나 비디오 솔루션을 만드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 제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포커스를 두고 있진 않아.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창작이라는 게 결국엔 두 단계 스테이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 브레인스토밍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깎고 다듬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듬는 솔루션이 없어. 다듬는 거에 집중하는 상상의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 다듬는 거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이 다듬는 거에 특화된 UI UX를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AI 비주얼에 있어서 이제 유니티 같은 포지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대회 나갔을 때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뭐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런 것 좀 공유해 주는 게 있나? 그 빅테크들이 나중에 이것도 하려고 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유저 경험이 되게 헤비해지고 안 좋아져. 우리가 한편으로는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게 예전에는 뭐 아도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버튼이 엄청 많고 처음에 배워야 되는 배려도 높고 제품 자체가 컴플리케이트 되어 있어. 근데 이제는 원클릭으로 그냥 최소한의 그냥 노력으로 알잘딱가센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알잘딱센이 뭐야?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일을 해내는 지금 빅테크들이 막 이것저것 기능을 계속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면은 되게 계속해서 막 헤비해지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 변화하고 있는 거시적 패러다임 시프트랑 맞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진짜로 깔끔하게 UI UX랑 우리 모델 자체도 그냥 그 제어에 있어서 특화된 디테일한 제어에 있어서만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아까 규명이가 얘기했던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딱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광고도 결론적으로는 효율성이잖아. 이 광고를 이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얼마나 클릭트루 레이트가 잘 나와서 이 광고의 단가가 얼마나 나한테 절약이 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를 personalized ads, 광고,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들어가면은 그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너네도 미국에서 에듀케이션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점, 예전에 비해서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한국에서 지금 샌프란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은 훨씬 더 좀 더 격차가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지금 사실 주식시장만 봐도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제 서학 개미들로 다 결국 포지셔닝이 되는 이유가 새로운 기술, 그런 이노베이션, 레노베이션을 만들어주는 그 기본 실물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내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좀 미국이랑 이제 좀 더 격차가 좀 벌어진 다른 아시아 시장 비해서도 약간은 지금 레깅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당장 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 이외의 매출액이 너 나이스 투 해브다, 나이스 투 해브다라는 약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해외 매출액이라던가 해외 비중이 머스트 해브인 것 같아. 이제 해외로 나가서 브랜드를 더 확장시키고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을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좀 무조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뭐 생각하고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결국 그래서 우리 4명이 여기 뭐 한국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 결국 이걸 어떻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커넥팅 더 닷스를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아.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게 이게 AI가 결국에는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100배, 1000배로 올려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한국인들이 능력이 있고 부지런해.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한 장벽도 거의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들한테 이 시대가 더 기회이지 않을까. AI 덕분에 한국인들이 그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뭐 한국인의 기질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변화하는 시장에서 뭔가 이런 먹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또 드는 생각이 치퍼 읽어봤어? 집에 있어.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뭐 저자분이 아무래도 사회학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적은 것도 있지만 크리스 밀러였나? 근데 이 1900년도 말에 이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게 된 게 사실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거야. 반도체 시장도 사실 AI 칩화 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이 상황이 껴있는데 이게 단순히 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회랑 국가 어떤 제도적인 서포트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결국은 AI도 생각해보면은 이제 투자 사이클로 봤을 때 사실 예전에 텔레콤도 똑같았잖아. 과대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3G, 4G, 5G 넘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속도가 상당히 나는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도 사실 결국 투자가 몰려야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살아남아야 될 회사들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 업이 결국은 빠르게 발전하지 않나. 그래서 AI로 과잉 투자하는 게 그게 뭐 올바르냐 틀리냐 내가 봤을 때는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맞는 방향으로만 가면 그런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과잉 투자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어. 한국의 대표님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진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 이렇게 자꾸 돈이 미국 시장으로 투자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AI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잘 마련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반대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창묵이랑 기석이한테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떻고 그다음에 이 대선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압승이었지. 실리콘밸리가 기술 진보 이런 거의 아이콘이었는데 정치 색깔을 떠나서 너무 많이 갔다 해서 도시가 도시 같지 않고 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 반대 방향으로 표심이었던 것 같고 메인 테마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 대선 그 결과 나오기까지 한 4일간의 섹터별 주식 흐름을 분석해 놓은 차트가 있거든. 근데 보면은 당연히 그 블록체인 쪽 그 4일 안에 한 10% 20%가 올랐어.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라고 부르는 뭐 AI, 로보틱스 이쪽 관련주가 한 15% 오르고 환경 쪽 정부 서브시디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 쪽은 마이너스 한 총 5% 6% 떨어진 건 섹터별로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사람들 평가는 그 생각보다는 많이 네게티브한 임팩트는 없었다. 뭐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뭐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그 서브시디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거든. 왜냐면 이게 그 서브시디들이 소위 말하는 레드 스테이트의 그 잡 크리에이션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분법적으로 되지가 않아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안티시페이트 네게티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대선이 주는 임플리케이션 하나는 또 그런 게 있었지. 이제 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되고 랠리가 상당히 많이 됐지. 지금 저 SEC 크립토 프렌들리한 체어가 들어가고 빌 에크먼이 그래. 헤지펀드 빌 에크먼 있지. 걔가 표현하기를 자기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가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몇십 년 만에. 이것들이 표방하는 게 그 밀리언이어 이런 사람들이 아웃스포큰하게 대선 주자를 지지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흔들리는 게 많은데 빌 에크먼, 일론 머스크 그 실리콘밸리의 좌성향을 띌 법한 DC 빌리언이어 뭐 앤드리슨 호르츠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이렇게 막 그 서포트를 하는 게 더 이상은 이분법적이지는 않고 근데 그게 믹스가 돼 있어. 한 사이드에서는 워런 버핏처럼 리세션 곧 온다. 투자은행 이런 데서도 probability 이런 거 예측해 놓은 거 보면은 그 second half에 30-40% 확률로 리세션 온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마켓 특히 미국 마켓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다들 2021년 2년에 랠리 봤었고 그 다음에 테크 셀오프 해갖고 떨어지는 거 한순간에 다들 경험을 했잖아. 이제 우리 세대도. 그래서 서머라이즈 하면 약간 cautious optimism 지금 상황인 것 같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AI 쪽의 산업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웃룩이 어떻게 되는지. 큰 뭐 로드맵이 변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 보여. 다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챗GPT 보면은 마켓 쉐어가 줄고 있잖아. 지금 퍼플렉시티랑 뭐 엔트로픽 이런 데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XAI도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AI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시장이 경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파운데이셔널 모델 자체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각자만의 자기의 개성과 장점을 가지고 푸시를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 지금. 크립토에 대해서 조금 아까 얘기한 걸 얘기를 하면은 지금 브릭스,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인도 이 등등의 나라들이 지금 자기만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한 CBDC를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서포트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내가 들은 뭐 찌라시 아니면 이게 확실된지 모르겠어. 지금 미국이 경제가 좋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힘들었던 게 옐런이 미친 듯이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경제를 푸시를 했잖아. 근데 이 단기채를 지금 장기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장기채를 옛날에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받아줬는데 근데 이 물량을 받아주는 나라들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물량을 받아주는 게 크립토커런시 회사들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 이거 얘기해도 찌라시라니까 누구한테 들었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30% 40% 확률로 리세션이 온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크립토도 지금 약간 핫하게 가는 거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내 질문은 그럼 한국에 있는 AI 회사들이나 크립토 회사들이 빠르게 뭔가 글로벌라이즈를 하고 스케일링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겠는데? 이게 제도권의 놈들은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했지. 자, 알면 사업했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AI 시스템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거는 올해의 화두가 약간 에이전트였단 말이지 AI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되게 빠르게 이 멀티 모달리티랑 멀티링구어 이런 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 이제 이 수학적인 거라든지 논리라든지 평균 사람의 이상은 훨씬 뛰어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싱글 펑션 콜링이라고 해가지고 AI들이 펑션을 콜을 해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하는 것들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생산성 우리가 와이칼러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나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되게 파운데이션 한 것들이랑 이제 이걸 모델 만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도움이 됐어 방향성에? 마지막 한마디를 이제 여러분들 한국 정부 자금을 잘 받는 법 알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저희가 크지 스타트업들한테는 저희가 다 삭제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요즘 좀 미디어에서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경태처럼 그러면 되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도 다시 얘기해. 다시. 저 조언 같은 게 있나 혹시? 저희 같이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 파운더 여러분, 저희 한국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다 같이 화이팅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봅시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실리콘밸리 화이팅!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금까지 주지훈, 김남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받은 얘기 저 퀵 업데이트 물어볼 테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김영이 소개할게. 오케이? 이렇게 어른 거.